안녕하십니까. 에스칼리바 형사소송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형사소송법은요, 총 13시간에서 14시간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14시간 동안 형사소송법에서 그동안 기출됐던 모든 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토탈해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우리가 항상 논쟁이 되었고 최근에도 개정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시간에서 14시간이니까 상당히 촉박하지만 변호사 시험은 속전속결의 시험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서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본서의 특징은 뭐냐면 본서만 가지고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변호사 시험을 봤을 때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 제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교재 175페이지를 나가는데요. 이거 나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형사소송법 전체 윤곽을 단 몇 분이라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절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헌법의 기본 기본권 같은 거를 우리가 충족시키고 이것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적용되는 그런 절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과도 상당히 관련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형법은 실체법이었잖아요. 실체법은 내용에 관한 법이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형식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절차란 것은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의 이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소송법에 이념이 있습니다. 이념이 있는데 이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체적 진실주의죠. 실체적 진실주의다. 진실주의. 자,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례형도 마찬가지고 기록형도 마찬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손을 보는 것이 바로 유죄 무죄 판결이냐 이쪽 아니겠습니까? 즉 실체를 우리가 발견해서 실체 재판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실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있어요. 신속한 재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신속한 재판 원칙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이 공판 절차라든가 약식 명령 절차, 직결 심판 절차 이런 절차를 우리가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도 무리 없이 우리가 형사소송법 이념에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적정 절차 원칙입니다. 적정 절차 원칙이다. 자, 아무리 말이죠. 우리가 실체 진실이 중요할지라도 적법 절차라든가 듀 프로세스 오브 로라고 하죠. 적법 절차라든가 적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위법 수집 증거가 돼가지고 바로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죄 무죄 판단한 실체 재판에서 자료를 사용한 것은 바로 뭡니까? 증거 아니겠습니까? 유죄 무죄 실체 재판의 자료가 바로 증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07조에 보면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증명력도 마찬가지죠. 307조 2항에 보면은 자,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 능력과 증명력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적정 절차 원칙이다. 최근에 적정 절차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형을 봤을 때 결국에는 적정 절차 원칙을 가지고 따지고 바로 전에는 바로 전문 법칙을 따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무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이 이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이제 수사 파트가 돼 있어요. 수사 파트. 그다음에 이제 공판 파트, 공판입니다. 그다음에 형 집행 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사 파트, 공판 파트, 형 집행 파트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측면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은 이 세 파트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형 집행 파트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정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정책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바로 형 집행 파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보완 처분 같은 거를 내리는 그런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사 파트와 공판 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핵심이 뭘까요? 수사에서는 결국에는 뭐냐면 압수와 그다음에 수색
이쪽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사례에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할 때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결국 수사에서는 압수수색이 거의 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수색. 왜냐하면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서 영장에 의한 것, 즉 영장에 의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례형 보면은 거의 70, 80% 이상이 영장과 관련이 있다. 영장주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헌법 제12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판 들어가면은 공판에서 제일 많이 최근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물론 뭐 전문법칙 예외, 전문법칙 예외 규정 311조부터 316조까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312조입니다. 즉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1항부터 6항까지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313조입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진술서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314조 314조 같은 경우는 진술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증거도 인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고 서술형에서는 거의 뭐 8, 90% 이것만 알면 거의 8, 90%예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든 아니면 실제 변호사 시험을 보든 결국에는 이 에스칼리바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최소한 5회독 정도 보시고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안 풀리는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공판 단계에서는 전문 법칙 같은 게 상당히 전문 증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의 증거 능력이라든가 CCTV의 증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문 진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재전문 진술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례형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5줄 이상 쓸 시간이 없어요. 2, 3줄, 2줄에서 3줄. 의 써주고 그 다음에 판례 태도 써주고 나의 견해를 써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지 않으면 쉽게 그래도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에스칼리바를 공부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바로 앞에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지름길을 제가 인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서를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게 교과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의고사도 2,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도 4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1,500페이지 넘습니다. 합하면 한 5,0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5,000페이지를 내가 정리한다. 기본서다 정리한다. 이거야말로 진짜 엄청난 그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졸업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임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교과서 대용으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이 에스칼리바 형사소송법이 되는 겁니다. 자, 서론은 그 정도 하고요. 서론부터 1편 서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형사 절차의 원리 이렇게 돼 있죠. 비례성 원칙, 그다음에 고소의 초안, 그다음에 고소 불가분,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 기소 법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근에 뭐 비례성 원칙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 익히 들었을 겁니다. 즉 적합성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성이라든가 그죠. 그런 원칙이 바로 비례성 원칙이다. 즉 뭐냐면 강제 수사와 임의수를 통해서 뭡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거와 그다음에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얻는 이익 이거의 관계를 비례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소의 초안, 고소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죠. 고소라는 것은 뭡니까 수사기관에다가 어떤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는 거죠. 수사기관에다가 어떤 특정인이죠. 특정인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시가 고소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소 불가분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233조에서 233조를 가끔 물어보긴 해요. 이건 뭐냐면 친고죄 고소 있을 때 불가분적으로 어떻게 인적 뭡니까? 불가분 원칙과 그다음에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있거든요. 주관적이라고 그러죠.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고소 불가분 원칙인데 여기는 고소 추안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친고죄에서 친고죄가 재판으로 넘어가려면요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고소를 생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예를 들어서 뭐 수사로 나갔다 또 이렇게 나간 거죠.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추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판례 같은 경우는 고소가 없는데 될 수 있느냐? 판례 같은 경우는 소국설 입장이다. 부정적이에요. 판례는 사실은 판례는 소국설이다. 소국설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뭐 소국설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부정설, 긍정설 요 정도만 써줘도 충분하고 시간도 안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 부정적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소 불가분 원칙이 있어요. 바로 이제 직권주의 소송구조에서 나온 근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소를 했을 때 고소 불가분은 두 가지예요. 주관적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근데 우리 이제 조문에는 이건 없고 주관적만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추론된다. 객관적 불가분 원칙.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강간죄다. 강간죄인데 폭행 협박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소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폭행 협박. 여기에 대해서만 고소했는데 이 강간죄 전체에 우리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게 바로 고소 불가분 원칙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뭐냐면 고소를 했는데 이게 친족일 때와 그죠? 친족이 아닐 때 이 경우가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자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가장 요즘에 뜨거운 감자 바로 공소장 변경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고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자, 이거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즉, 객관적 혐의가 우리가 발견됐을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공소를 제기했는데 말이죠.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법원에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공소장 변경 제도다. 공소장 변경 제도는 공소장 변경 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검사한테 공소장 변경 좀 해라고 재량적으로 하는 그런 두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 제도는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엄청 잘 출제되고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가 없는가 동일성이 인정된다.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면은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공소장 변경 없이도 재판을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대는 소를 포함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는 공소장 변경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두 가지도 다 안 됐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추가 기소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추가 기소와 관련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검사의 어떤 의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사례 우리가 형을 문제 보면은 이 판례 내용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검사는 내가 이런 A라는 죄로 우리가 이제 공소 사실을 적었는데 나중에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하는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랬을지라도 한 5번 정도만 보면은 누구든지 다 잘 쓸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소법정주는 뭐냐면 탄핵적 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그 제도다. 자, 탄핵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 신입생들 많이 있을 텐데, 탄핵주의와, 그죠? 그 다음에 규문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도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탄핵주의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재판하는 기관, 재판기관과 그 다음에 기소기관이죠. 기소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걸 봐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겠죠. 반면에 이 규문주는 뭐냐면 공소제기와 그 다음에 심판기관이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귀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이 많이 훼손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1789년도 프랑스 혁명을 기회로 해가지고 규문주의가 탄핵주의로 뭐 바뀌었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지금 뭐 우리가 로마법을 사실 로마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로마법을 다 개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법이 뭐 게르만법으로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 가가지고 좀 바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만과